시사 채널 디포커스.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온 사회가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었고 국민들은 대립했습니다. 갈등은 심화되었고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뜻 아래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 이후 행적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엔 지금 밖에 앉아있는 김상민 PD와 함께했는데 오늘은 김민찬 아나운서와 함께 되었네요. 여차저차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방송부터는 계속 김민찬 아나운서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 이후 행정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까지. 그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 바로 전까지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반전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즉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것입니다. 근데 탄핵 심판 결과 발표 당시 그러나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국회가 청구한 탄핵소추안에는 사유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14가지, 15가지 항목의 사유가 등록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각 항목들을 심리한 다음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즉 위헌 여부를 따지고 이것이 탄핵당할 만한 중대 사유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핵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혹은 중대 사유가 아니어 배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헌법재판에서 법리적 판단이 가능한가는 일반적 국민들의 인식과 여느 재판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 사유가 아니었던 것들도 추후에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탄핵 인용문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 요건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선고가 시작되었는데요. 재판 내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 절차의 위법사항이 없는지,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것인데요. 탄핵소추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13개의 사유를 한 번에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이유를 든 것인데요. 또한 재판 중간에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대리인단 측의 주장 중에서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나요? 인용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대리인단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2가지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인 체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제기된 부분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측은 9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꼴이라며 8인 체제의 적법함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심리 결과가 발표되었죠. 그러나 전부 탄핵 사유로 채택될 것은 아니라고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인용문 발표 중에 그러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였다고 할 정도로 발표 내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는데요. 소추 사유가 위법 사항인지 또 중대 사유인지에 대한 제약이 나는 데 있어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마다 그러나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들은 탄핵 사유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용문 내 탄핵 사유는 직무 직행 중 위법 행위,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으로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헌재의 심리 결과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발표 순서대로 직무수행 중 헌법을 위배하였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 남용으로 직업공무원 본질을 침해하였다에 대해 헌재는 이유가 분명치 않고 또 이해관계상 논리가 맞지 않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체부의 노 국장과 진 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문책성 인사를 문제 삼은 것이었는데요. 피청구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좌천으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 자유의 침해입니다.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시켰다는 것이 청구인 국회의 주장이었는데요. 세계일보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고 당시 피청구인 박 전 대통령이 세계일보에 보도를 두고서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난하고 또 검찰을 통해 유출 경위 수사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 이후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 최순실 최서원의 전 남편인 정윤회와 관련하여 현 국정농단에 대한 전말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 또한 피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은 세월호 참사 당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배 사항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작성 시에도 세월호 7시간의 경우에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제외하자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청해도 야3당의 주장에 따라 들어갔었던 것인데요. 세월호 참사는 지도자의 책임감 부족이 빚어낸 참극이었지만 탄핵소추는 법률적 근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헌을 증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 적시된 사항에 따라 대통령은 생명보호권을 위해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지만 그것이 구체적 행위 의무까지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실의 개념은 추상적이므로 법률적 판단 척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곧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검찰이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특검에서도 7시간 문제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되지 않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긴 하나 검찰의 규명 의지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다시금 포함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청와대 압수수색도 용이한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한 이유일 텐데요. 현 사태의 가장 핵심 사안인 최서원의 국정 개입이 결국 중대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관 정호성을 통해 공무 관련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고 최서원은 이를 수정하거나 첨언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공무 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최서원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이권 추구를 도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재단 설립과 출연금 강요, 인사 개입과 압력 행사로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축적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는 이것이 위헌 사항인지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으로 공무의 공정성을 해쳤고 문건 유출은 국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헌재는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투명하지 않은 공무수행,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또한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점에 비추어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헌재는 이에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인용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하나 짚으며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일단 탄핵 심판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탄핵 인용이다 기각이다를 두고 촛불 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또 다른 편인 우리가 흔히 친박단체라고 부르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민중총궐기 운동본부, 탕기국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이는 재판 결과 선고 당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언론 중계 중에도 간혹 안국역 일대의 두 집회 참여자들의 모습을 비춰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에서도 두 집회 다툼을 방지하고자 인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이후 두 집회는 희비가 갈렸습니다. 인용을 주장하였던 쪽은 축제 분위기였고 반대측은 발표 당시엔 조용하다가 점점 그 분위기가 과열됨과 동시에 헌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에 욕설을 퍼붓고 물건들을 투척하는 등 경찰과 충돌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요. 네, 경찰은 폭력 시위로 변질됨에 따라 이날 탕기국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짓고 출액 분사 등과 함께 세 차례 해산명령 방송을 하며 강제 해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박단체 측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아서 스피커를 떨어지게 해 시위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용의자를 체포한 상태입니다. 과격한 시위 현장의 비전은 불상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지금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마룬5의 Don't Wanna Know 였습니다. 그럼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볼 텐데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행적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퇴거와 탄핵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어 현재 국론 분열 상태를 방조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는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재 가능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0일 저녁이었죠. 비서진들과 함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삼성동 사저에서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전해졌는데요. 저녁 7시 30분쯤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친박 의원들과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합니까?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네? 안고 가시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말씀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과 우리 국민 여론이 기대했던 답은 아닌데요. 조용히 퇴거를 해오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간 언론에서는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한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내심 국민 대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차참이 무너져 내린 답변이었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결백하며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민찬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푸근한 날씨가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오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치러진 3월 모의고사 이후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문구가 자주 등장하였는데요.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본인 확인을 위한 필적 확인란으로 이 문구가 쓰였다고 합니다. 박지성 시인의 봄이에게라는 시로 많은 수험생들의 마음을 울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에 좋은 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작은 씨앗이기에
그리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그럼 좋은 하루, 좋은 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손상호, 진행의 김수빈. 김민찬이었습니다.